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많이 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도 추석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 부분을 일부분 나갔었죠? 멘토링에서 멘토하고 멘티 각각의 롤이 어떤 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일부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멘토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멘티의 시니어 펄슨 그리고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테크니컬하고 프로페셔널 익스퍼타이즈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만 멘티의 매니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면 안 되겠다. 이거는 회사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의 바로 상사가 멘토가 되면은 좀 어색하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또 다른 사람의 디벨롭먼트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하고 쉐어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타임 커밋먼트를 고려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시간을 투자해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고요. 멘토의 롤,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날리지와 스킬 이런 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가이드를 해주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커리어 멘토링 수업이기 때문에 오는 그 연사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들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요청을 드렸고 또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조직의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또 인포메이션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액세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중요하겠죠. 멘토들이 정보도 직접 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역할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스킬들을 멘토링 해주고 또 멘티가 자신의 관심사 또는 걱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는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역할도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R&R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회사 가면 R&R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역할하고 책임이 어떤 게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인데, 뭐 멘토와 멘티 다들 R&R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회사에서 역할을 지정을 해주는 뭐 이런 방식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멘토와 멘티들이 나는 이런 역할과 이런 책임을 내가 완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멘토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좋은 멘토링 릴레이션십을 얻기 위해서 R&R을 좀 정의를 잘 해봅시다 라는 거고, 또 이런 R&R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미스언더스탠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멘토링이 실패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R&R을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멘토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일단 멘티하고 만나야 되겠죠. 컨피덴셜한 디스커션을 위해서 만나줘야 될 것이고, 또 멘티들이 자신의 플랜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멘티들을 이렇게 촉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모티베이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유스풀한 인포메이션과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멘티가 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다른 사람을 추천해주는 이런 컨택 포인트를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또 만약에 서포트를 좀 조직 내에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라인 매니저한테 다가가서 그런 것들 얘기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멘티를 대신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중간에 개입하거나 또는 멘티와 관련된 어떤 그 자리에 누가 올지 뭐 이런 플래닝에 관련된 디스커션에 참여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멘티가 또 그 퇴사를 하거나 또는 뭐 부서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래닝에 이런 컨피덴셜한 디스커션을 했던 사람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라인 매니저하고 멘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지를 말아줘야 되겠다. 회사 내에서는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일반적인 멘토링을 할 때도 이런 매니저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멘토의 아레나를 얘기를 했으니까 멘티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멘토하고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나 또는 어드바이스, 다른 사람의 그런 멘토한테만 기대지 말고 다른 소스도 액세스 하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냥 떠먹여주는 거를 다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또 정보를, 나에 대해서 정보를 쉐어링을 해줘야지 멘토링이 잘 되겠죠. 나의 강점, 약점, 앰비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멘토하고 쉐어링을 해줘야 되겠고, 스스로 자신의 발전 계획을 짤 수 있는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만약에 이슈가 발생하면 라인 매니저한테 컨택하는 것의 리스폰서빌리티도 멘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멘토한테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디벨롭먼트 플랜을 이니시에이션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멘티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멘토의 퀄리티는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잘 들어줘야 되고, 가끔은 반대편에 서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선입견에 의해서 퀘스처닝 하는 거가 없어져야 되겠다 라는 거고,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멘티들은 보는 시각이 한정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어야 될 거고, 멘티의 이슈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패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되게 컨피덴셜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되게 진실하게 그렇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일종의 뭐 서로의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은 다른 쪽에 가서 오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는 게 멘토의 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멘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디간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애들을 키우게 되면은 참 이 애들을 모티베이션 시킨다는 게 엄청 어렵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좀 컸으니까 셀프 모티베이션 잘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멘토링이 성공을 하려면 모티베이티드 돼 있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 그리고 기대, 이런 거를 articulate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뭔가 명확하게 기대와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커밋먼트를 미트를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언제까지 뭘 해가겠습니다 멘토한테 얘기를 하면 커밋먼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드백을 억셉트 할 수 있고 거기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애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잔소리처럼 느껴지겠죠, 아마. 피드백이라고는 주는데 되게 잔소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학생들도 그런데 조언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잘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자신만의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한두 번 조언을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멘토나 혹은 멘토를 포함해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조언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기의 틀이 갖춰져 있으면은 쉽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셀프 어웨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스스로 뭔가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겠고, 진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는 총명함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멘토링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멘토링의 리스크, 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성공적인 멘토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개 정도의 팁을 어, 정리를 해봤는데, 멘토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멘티들한테 뭔가 책임감을 갖고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가능하면 멘토링 릴레이션십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멘티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뭐 하나하나 읽어보면 잘 이해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디렉션뿐만 아니라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만들어갈 때 어떤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 방향으로 갈 때는 어떠한 옵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체 멘토링 할 때도 그런 디렉션에 대한 거하고 옵션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 스킬뿐만 아니라 에티컬 밸류도 초점을 맞춰서 멘토링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멘토링의 스테이지가 이렇게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 멘토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니시에이션 하게 되겠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는 컬티베이션 스테이지, 그래서 이분이 멘토일까요? 이분이 멘토일까요? 멘토가 멘티한테 뭐 컴퓨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컬티베이션 스테이지에서는 이런 멘토링이 잘 본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고, 2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세퍼레이션 해야 되겠죠? 이제 스스로 그렇네, 이 사람이 이제 멘티이겠죠? 뭐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잘 배웠다, 이제 나 독립을 할래 라고 독립을 하고 5년 후가 되면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도록 리데피니션이 가능한 상태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토링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런 그 각각의 스테이지를 거치면서 멘토링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체 멘토링은 한 번 하는 걸 목표로 하긴 하지만 뭐 여러 번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퍼스트 미팅 할 때는
일단 무엇을 멘토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지를 준비해주고, 또 나의 커리어의 큰 그림, 뭐 멘토링에 대한 큰 그림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멘티의 요구,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요구라기보다는 요청이라고 합시다. 어떤 걸 요청할 수 있는지 얘기해주고, 목표와 기대치, 책임에 대해서 합의 좀 모색하고, 시간 계획표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난다든지, 뭐 1년에 한 번 만난다든지, 이런 계획표를 세우고, 만남 시간을 정하는 방법, 언제 만날까요? 무슨 요일에 만날까요? 하고, 비밀 유지를 합의하고, 솔직하자고 합의하는 이런 단계를 첫 번째 미팅에서 진행하고, 그다음부터는 중장기적인 멘토링을 스테이지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게 보니까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커리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건데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커리어 다이내믹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커리어가 뭔지를 얘기를 해보죠. 커리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계속 변화하는 거를 아, 커리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는 거를 이제 우리 커리어라고 얘기를 하고, 커리어 다이내믹스라는 거는 사람들이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팩터들이 작용을 하고, 또 커리어가 나아가는 방향, 뭐 선택뿐만 아니라 커리어가 계속 진화하는 방향,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또는 만족 이런 거에도 어, 여러 영향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멘토들이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월급, 연봉 이런 얘기도 했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연봉도 있었고, 또 위치도 있었고, 또 하는 일의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뭐 제가 주요한 팩터들 몇 개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 들어도 이게 선택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마다 어떤 팩터의 중요성을 더 높게 두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자신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연봉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될 거고, 나는 뭐 돈은 조금 적더라도 내 삶의 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뭐 흔히 우리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또 선택의 방향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걸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멘토들이 와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자신의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큐페이션이라는 건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이 커리어라는 거는 직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또 job이라는 거는 아, 그 직업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job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이제 우리 구분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라는 거는 이 전체가 커리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커리어 멘토링이라는 거는 말이죠. 커리어 멘토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직업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라는 게 커리어라는 얘기고, 어큐페이션이라는 거는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빌딩, 컨스트럭션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으로 세일즈, 대부분 그래요. 처음에는 좀 전문성 있는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나 계속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고 싶어요. 이게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오는 뭐 상무나
그러니까 이사진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을 벌어오는 게 가장 기업에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실험하고 싶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계속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연구원이나 혹은 교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자기의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게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을 올리고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돈 벌어오라는 압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받게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 변리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변리사들이 뭐 그 청구항 만들고 이 그 특허 명세서 만드는 이런 일들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되면 회사 가서 그 명세서를 쓸 수 있는 건을 따와라라는 비즈니스 또는 세일즈 업무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변리사로서 이 특허 청구항 이런 걸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보고 나가서 세일즈를 해 오라고 하네. 돈을 벌어 오라고 하네. 이러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회사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커리어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변하더라라는 거죠. 각각의 어큐페이션에서 일어나는 잡들은 이런 잡들, 업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수로서의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리드 카펜터로 일을 하다가 이제 컨스트럭션 포어맨 가장 이제 그 목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 앞에 서서 조율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세컨 어큐페이션으로 세일즈를 담당하게 되면 이제 뭐 빌더들의 레프레젠터티브를 하다가 홈 세일즈 매니저를 하다가 홈 세일즈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뭐 이런 식으로 세일즈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각각의 잡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직업이 되는 거고 그 직업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게 커리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직업은 뭘 가져갈 수 있고 또 가고 싶은가? 그리고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SI 업체도 똑같아요. SI 업체 들어가서 시스템 개발, 분석 이런 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어큐페이션이자 잡이지만 한 10년 정도 돼 보세요. 계속 개발하고 있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야, 내가 매니지먼트를 조금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거고 그래서 기술 경영을 뭐 한 30대 중후반에 기술 경영 학위를 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고민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네. 음, 자, 현대의 커리어의 특징이 어떤가? 요즘은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라는 게 중요했고, 특히 동양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평생 고용, 그리고 평생 직장, 뭐 장인 정신 이런 게 되게 중요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일을 하다가 나한테 안 맞다, 혹은 더 좋은 오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커리어는 되게 예전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을 거고 회사를 자주 바꾸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는 바운더리리스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커리어라는 게 산업공학은 훨씬 더 바운더리가 크다라는 거고 그런 바운더리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커리어 석세스라는 거는 뭐 요즘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진짜 너 오라벨이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네? 뭐 그게 석세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랑 일하고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는 그렇다라는 거죠.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라는 거는 과거의 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일단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잡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AI 직업이라는 게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직업이 없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아주 핵심적인 직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가 줄어든다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쉬프트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잡 시큐리티가 되게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 뭐 미국은 뭐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면은 한순간에 뭐 실업률 20%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는 되게 고용과 또 해고 이런 것들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를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런 유연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 시큐리티가 되게 낮아진 상태고 삐끗하면은 빨리 그 해고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M&A나 리스트럭처링 이런 것 때문에 잡 시큐리티가 되게 낮아졌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조금 낮아졌다는 거고요. 소셜 놈, 우리 사회적인 인식도 더 이상 뭐 한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어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적어졌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의 기업 또는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 넘나들면서 직업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IT 회사 다니다가 자동차 회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지난번에 우리 한승용 동문도 IT 원래는 뭐 중공업에 있다가 IT 회사에 갔다가 다시 뭐 자동차 산업으로 옮겨가게 되는 특히 산업공학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이 융합되는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산업을 산업 간의 장벽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사이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플로이먼트 옵션을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회사가 적게 되면서 임플로이먼트 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산업 간의 경계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사를 옮겨 다니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직 밖에서 커리어 프로그레스가 아, 여러 개의 커리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운더리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를 바꾸는 게 요즘은 사회적으로 억셉터블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 우리 강의를 해주시러 오시는 분도 굉장히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분도 여러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녀보신 이직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커리어의 타입 여러 개가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쭉 가는 거, 리니어하게 일직선상으로 가는 거,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트랜지토리한 거, 조금 변경이 많은 거, 여러 가지 커리어를 그 커리어 패스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 커리어라는 거는 되게 변화가 별로 없는 케이스이죠. 얼리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가 똑같은 잡을 하면서 레이트 커리어를 가져가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싱글 잡을 하면서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를 갖는 그런 경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특히 뭐 요즘은 쉽지는 않겠지만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투입되면 그 일만 계속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을 가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뭐
어, 그런 쪽 말고 서비스 업계나 IT 업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라인 커리어 같은 경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남아있긴 하지만 이 로우 레벨 잡에서 하이 레벨 잡으로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그 옮겨가는 그런 경우 이런 거를 리니어 커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은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리니어 커리어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코딩 업무를 하다가 시스템 개발을 관할하는 업무를 하다가 이제 뭐 제안하는 업무로 가다가 뭐 영업하는 업무로 가는 뭐 이런 식의 위로 올라가면서 리니어 커리어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의 업무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위쪽으로 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리니어 커리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파이럴 커리어는 약간의 나선형으로 자기의 업무들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가되 그래도 자신의 그 어큐페이션은 쭉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스킬들을 찾아가면서 네, 이러한 새로운 스킬 같은 것들이 계속 요구가 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별로 특별한 스킬이 새로운 스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스파이럴 커리어라는 거는 새로운 걸 좀 배워가면서 뭐 IT 쪽에 뭐 파이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른 뭐 R이나 이런 뭐 다른 걸 배운다든지 이런 새로운 스킬들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의 커리어를 스파이럴 커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IT를 하다가 뭐 그 IT가 적용이 돼 있는 금융 업무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업무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지토리 커리어라는 거는 아예 많이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unrelated 된 포지션으로 계속 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품질 관리를 하다가 세일즈 쪽으로 가다가 연구개발 부서로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트랜지토리한 커리어를 갖게 되는 거를 요 마지막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꽤 많은 케이스들이 있죠. 회사에서 사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에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회사다라고 했을 땐 LCD 쪽에 있다가 LCD의 뭐 품질 이런 쪽에 있다가 갑자기 OLED 쪽에 뭐 마케팅을 해라 이런 쪽으로 어, 하는 일들이 확 바뀌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신의 의지도 또 반영이 되겠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커리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커리어 스테이지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업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직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해서 조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리 커리어, 미들 커리어, 레이트 커리어로 계속 진화해 가는 과정으로 직업이 커리어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어떤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스킬들 그리고 커리어에 대한 옵션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어떤 커리어가 있을까라는 거를 스스로도 공부해 보고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배워가고 스킬들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게 잘 성공이 돼서 좋은 그 자신에 맞는 직업을 구하게 되면 특정한 스페시픽 잡을 이제 찾게 되고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특정 작업을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성공을 이뤄가면서 얼리 커리어를 쌓게 되는 거고, 또 미들 커리어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20년간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조용히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업솔릿이라는 거는 이제 쓸모없이 되어 가고 리타이어먼트 하는 거를 계획을 하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잡아가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커리어 패스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0대, 20대 중반까지, 이건 10대까지만 아니고 이제 미국이라서 그런지 10대 이걸 다 준비할 수는 없을 텐데, 그죠? 20대 중반, 후반까지 우리는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20대 후반, 중후반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30대 얼리 커리어를 가지면서 자신의 업무에서 이제 성공을 맛보게 되겠고 40대, 50대 접어들게 되면 자신 일하는 거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되면은 이제 리타이어먼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맞는 여러분들 각자한테 맞는 직업이 뭐가 될 것인가라는 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특성과 퍼스널리티에 잘 맞는 어큐페이션이 뭐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정해져야 될 것이고 홀란드 헥사곤이라는 게 바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잘 맞을 것인가라는 걸 찾아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어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이걸 다 해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 자기 그 검사하는 거 있죠? 직무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그 센터에서 취업센터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받아보십시오. 홀랜드 시어리에 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타입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어큐페이션을 갖는 게 좋을 것인가를 다 분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되게 리얼리스틱한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실용적이고 약간은 소심하지만 스테이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실질적인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으로 혹은 머신으로 툴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 오토 미케닉 자동차 뭐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또 부품을 가지고 뭐 조립을 하고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손에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게 적당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베스게이티브한 사람들 이렇게 뭐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또 뭐 되게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또 되게 정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쪽에 특성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분석가들, 덴티스트들, 사이언티스트들 이런 쪽으로 우리 SI 쪽으로 가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티스틱한 사람들, 예술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또 직관적인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프로덕트나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조금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나 신서비스 개발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여긴 뭐 노블리스트나 스컬프처, 뭐 카피라이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직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산업공학도로 보면 뭐 UX, UI 이런 거 또는 신서비스 개발 우리 산업공학도들이 많이 하는 거죠. 카카오나 이런 데 가서 서비스 개발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 소셜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 아웃고잉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서빙을 하거나 다른 사람 돕거나 팀으로 일하거나 이런 쪽에 직업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는 소셜 워커들 뭐 우리 시민단체 들어가서 일하는 이런 쪽 또는 카운슬러 뭐 이 상담해 주는 거 또는 널스 이런 쪽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징 쪽에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자신감 있고 에너제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뭐 엔터프라이징 하는 기업을 뭐 만들고 새로운 기업 운영하고 뭐 이런 쪽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니저나 폴리티션이나 스톡 브로커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는 거고요. 우리 쪽으로 보면 이제 금융 쪽으로 가거나 혹은 뭐 그 창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컨벤셔널한 그런 직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약간 그 의존적이고 또 규율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카운턴트나 회계사나 뱅커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회계 시험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세무사 시험이나 회계 시험 이런 쪽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수치에 밝고 또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보는 게 좋아요. 사실 자기가 스스로를 모르는 게 또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이런 게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획사곤을 만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겠죠? 음. 커리어 앵커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어빌리티, 밸류, 니즈, 뭐 모티브 이런 거에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그 직업관을 갖게 되는 거. 앵커라는 건 뭐 앵커를 내린다라는 개념일 테니까. 그래서 어디에 자신의 앵커를 내릴 것인가라는 거를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보면 테크니컬하거나 펑셔널한 쪽으로 갈 건지, 매니저리얼 이 관리하는 쪽에 강점이 있는지, 시큐리티나 또는 스테이빌리티 이쪽에 자신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둘 건지, 크리에이티비티나 엔터프리너리얼 자기의 창의성이나 또는 어, 회사를 뭐 새로 어, 창업을 하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또는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자율성을 독립적인 게 되게 좋아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헥사곤의 베이스를 두고 자기가 테크니컬 하거나 펑셔널 앵커를 두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기술직으로 가는 게 더 맞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에어리어에 초점을 맞춰서 직업을 준비하는 게 맞겠다. 테크니컬한 쪽은 기술 쪽에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자동차 기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래픽 아트 쪽으로, 이게 다 기술이니까 손재주가 좋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겠다라는 거고, 또 우리 산업공학도가 많이 속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매니저리얼 컴피턴스가 조금 좋다라고 하면 BS 문제를 분석하거나 또는 사람들 다루는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점이 많겠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이런 뭐 컨설팅 업무나 또는 비즈니스 관리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맞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산업공학도는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시큐리티나 스테이빌리티가 조금 더 나한테는 맞겠다라고 하면 군대에서 이제 말뚝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군대는 스테이블하니까 조금 너무 치우친 것일 수는 있겠는데, 뭐 밀리터리나 또는 공무원 쪽, 우리 학과에서 공무원 준비한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공무원 쪽에 가서도 산업공학도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뤄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그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필요할지는 모르죠. 정부 쪽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는 게 요즘은 기업보다 공무원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군대에서 직업 군인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공학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은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창업을 하는 게 맞겠죠. 혹은 신제품 개발 부서나 신서비스 개발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프로덕트나 서비스 이런 쪽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신생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언택트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걸다가 M&A를 통해서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자기 기업들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친구들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일만 좀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 간섭 안 받고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프리덤을 갖고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노블리스트나 또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같은 경우엔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뭐 프리랜서 산업공학 한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리랜서로 특히 IT 한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나오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짜 스테이빌리티가 높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좀 서포트를 해주시겠다라고 하면 스스로 혼자 하는 직업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직업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쉽진 않습니다. 만약에 글을 쓰는 직업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혼자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산업공학이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하는 업무에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아, 우리 산업공학도로서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직업의 아웃룩을 보자면은 잡 그로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직장 자리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계속적으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애플리케이션, 뭐 AI,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쪽은 굉장히 잡 그로스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어, 부족할 거예요. 사람 수가 쓸만한 사람 수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쪽은 되게 직장 자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컴퓨터 서포트 스페셜리스트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네트워크 쪽 이런 쪽은 직업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지만 뭐 판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쪽은 숫자가 뭐 계속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면 farmer 또는 뭐 미터 리더 우리 그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있죠. 가스 점검 왔습니다. 얼마나 썼나 이런 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직업들이 다 데이터에 의해서 또는 뭐 IoT에 의해서 다 대체될 직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일로드 브레이크 시그널 스위치 오퍼레이터 이런 사람들은 다 AI나 혹은 데이터에 의해서 직업이 다 없어질 직업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겠죠. 앞으로 없어질 직업에 승부를 걸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뜰 직업에 승부를 걸 것인가. 이거에 의해서 40년, 50년 여러분들의 앞날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유망 직업을 한번 봅시다. 10년 후 유망한 직업, 또 10년 후에 추락할 직업, 둘로 나눠보면은 유망한 직업은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헬스케어 종사자, 공학자, 보안 전문가. 다음 주에 우리 보안 전문가, 산업공학도로서 보안 전문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모실 건데,
이런 쪽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거예요. 뭐 블록체인이니 이런 거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망한 직업이 될 텐데 반대로 콜센터 상담원, 교수도 이제 아, 안물 간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다 가르쳐 줄 텐데요. 그죠? 어, 하지만 이제 뭐 빈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AI가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강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자율주행차 때문에 택시 기사 없어지겠죠. 세무 회계사 가장 AI가 잘할 직업 아니겠어요? 의사, 약사,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의사된 친구들 보면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AI가 그 CT 이런 촬영한 거를 해석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거는 AI가 다 체크를 해서 준다는 거죠. 이미 AI가 할 수 있는 더 잘하는 영역들이 의사나 변호사 이쪽에도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우리 산업공학도들이 많이 할 만한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쪽 추천해 주고 싶은 거고요. 강한 영향을 많이 줄 기술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좀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10년 이후에까지 계속 중요한 직업으로 또는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될 거는 명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이테크 직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하이테크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잡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잡들이 늘어나면은 그쪽의 프로그램이나 스킬들이 계속 어, 인기를 얻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순순환의 선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이테크 잡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조직에서 소셜라이제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하고 결국은 같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멤버들하고 잘 지내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산업공학도로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김태한 동문도 얘기를 했지만 거의 스킬들은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조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를 면접하는 사람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귀신같이 다 체크를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어, 면접할 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음. 일단 소셜라이제이션 스테이지는 몇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조직 일하기 전에 조직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소셜라이제이션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직에 들어가면은 어떤 거를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먼저 준비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뉴커머로서 새로운 그 커머로서 조직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듀티가 어떤 게 있는지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 조직에서의 풀프레지 멤버로서 아주 핵심적인 다 성숙한 그런 멤버로서 업무를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셜라이제이션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회화가 된다라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엔트리 쇼이죠.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엔트리 쇼크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가능해 보이고 저것도 가능해 보이고 거의 그 유토피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이게 엔트리 쇼크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기대한 거하고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이제 쇼크를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스틱한 잡 리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멘토를 만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포저티브한 거하고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을 모두 다 듣고 먼저 준비를 해야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일주일 만에 회사 나오고 3개월 만에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좋은 자기한테 맞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또 들어가서 네거티브한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리얼스틱한 잡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인플로이들이 리즈너블한 expectation을 하게 되고 또 네거티브한 것까지 다 억셉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에 들어갔을 때 네거티브한 익스피리언스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게 unrealistic한 expectation 하게 되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잡 프리뷰를 물론 여러분들은 좀 받아주기만 해도 좋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약간의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잘 맞는 곳을 찾아서 남들이 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좋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stablished 커리어에서 챌린지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이미 완성된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커리어 플로토, 어, 뭐 커리어의 고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은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맞닥뜨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커리어를 이제 더 이상은 발전이 없고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는 그리고 계속 갈지 리타이어먼트 할지에 대한 플래닝을 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사실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저도 그래요. 아직 뭐 은퇴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아닌데 아마 저도 한 10년 뒤면은 은퇴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겠죠. 아, 커리어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아,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커리어 플래토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커리어가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 그 포인트, 더 이상은 발전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뭔가 새로움을 찾으러 떠나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 커리어 디벨롭먼트 인터벤션을 할 수가 있겠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더 이상은 뭐 발전이 없다라는 직원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시스테믹하게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커리어를 좀 매니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는 이런 식으로 케어를 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잡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인터벤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스텝 1은 사람들의 스킬이나 인터레스트나 밸류 이런 것들 평가해 준 다음에 옵션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옵션들을 얘기를 해주고
새로운 어큐페이션을 이 사람에 맞는 어큐페이션을 선택을 하게 그렇게 도와주고 그 어큐페이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개발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해주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을 해준 다음에 새로운 어큐페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좋은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직군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어큐페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기업에서 결국 이제 기업의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엘로케이션을 해줘야 될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의 새로운 어큐페이션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나 흥미나 이런 것들 평가해보고 옵션들 찾아보고 그거를 새롭게 채택할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짜보고 그 플랜대로 이행을 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커리어의 체인지 아마 여러분 나이 때는 굉장히 많이 이게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가령 변호사다. 그런데 나는 컴퓨터에서 산업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 이거를 나는 계속 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데 에, 적용하는 산업을 좀 바꿔보자 했을 때는 컴퓨터에서 비즈니스로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 내가 비즈니스에서 잘하고 있는데 한번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로 삼성전자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CE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긴 이 티처가 될 수 있을까? 비즈니스에서의 티처가 어큐페이션으로 이제 새롭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직업을 바꾸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초창기에 아예 그냥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로이어로 갔다가 컴퓨터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 변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필드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필드와 또 오큐페이션이 번갈아 가면서 바꿔지는 뭐 꼭 번갈아 가면서 바꿀 필요는 없겠죠. 필드만 바꿔도 자신의 커리어가 바뀌는 것이고 또는 오큐페이션만 바꿔도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음,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커리어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리타이어먼트는 여러분들 뭐 큰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리타이어먼트 하는 거하고 비자발적으로 리타이어먼트 하는 게 있다는 건데 뭐 직업이 없어지거나 일감 뭐 직장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비자발적으로 리타이어먼트 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선택과 또 자신의 스케줄대로 나는 여기에서 리타이어먼트 하고 제 2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리타이어먼트가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챌린지와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스스로 세워야 된다는 거. 이거는 엔트런스 하는 데는 크게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커리어를 짜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챌린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회사에서 많이 하는 게 잡 로테이션이라는 건데 아, A라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B라는 부서에서 좀 일하고 C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일부러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직원들도 그렇거든요. 공대에서 교직원 생활하다가 뭐 사범대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본부에 가서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두루두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잡 로테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고자 한다면은 잡 로테이션을 좀 해야 되겠죠. 부서를 좀 바꿔가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요. 또 앙트러프리너십을 가져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이 개인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어, 자발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면 한 50대에서 회사에 나와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홈 베이스드 비즈니스라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집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글래스 실링이라는, 그래서 유리천장이라는 건데, 회사에서는 이런 게 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성들 대우를 많이 해주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같은 능력인데도 여자들이 조금 더 평가를 잘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 여학생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윗세대는 평가를 잘 못 받았지만 지금 세대는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 TO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물론 실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메리트이 있을 수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메리트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자,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듀얼 커리어를 다루는 거 뒤에서 가볍게 그냥 넘어갈게요. 듀얼 커리어라는 거는 자기가 두 가지 커리어를 갖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에 커리어 코치를 하이어링해서 조금 멘토링을 받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잡 로테이션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용 고용인들, 고용인 뭐 직원들을 여러 개의 부서에 돌아가면서 트랜스퍼를 해서 여러 개의 그 스킬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잡 로테이션이라는 거고 회사에서 조금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잡 로테이션을 좀 해야 돼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보면은 컨설팅 부서에 있다가 재무 부서 또는 기획 부서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회사에서 끝까지 가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핵심 부서로 좀 가야 되겠죠. 특히 재무 부서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회사가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의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부서에 있다가 그렇게 다른 쪽 핵심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앙트로프리너십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커리어 중에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갖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준비를 꼬박꼬박 해야 되겠죠. 일반 회사를 다니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 회사에서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 인맥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 앙트러프리너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가?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써놓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테크 세비들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안다. 그리고 인터넷이 창업하기 되게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기업들이 다운사이징 하기 때문에 잡 시큐리티가 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앙트러프리너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창업을 되게 에,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장려를 많이 해주고 있죠. 특히 많은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키워가지고 비즈니스를 넓힌다기보다는 M&A 통해서 뭐 검색 엔진 옛날에 네이버에서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 회사를 첫눈은 뭐 알고리즘이긴 한데 그거를 그냥 그 M&A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기술들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그 벤처 기업들하고의 코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앙트러프리너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홈 베이스드 비즈니스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비즈니스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회사 다닐 때보다 어닝은 한 70% 정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와 패밀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홈 베이스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회사 오래 다니지도 않은데 이렇게 회사 얘기 많이 하냐 하실 수 있는데 같이 있던 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 앱 만드는 창업을 해서 뭐 회사 다닐 때보다 5배, 6배, 그 뭐야 한 10배, 10배? 10배는 아니겠구나. 한 7, 8배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앱만 잘 만들어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앱을 만들어서 그냥 유지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앱 뭐 손이 가나요? 그냥 앱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가 생활을 조금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하는 거죠. 물론 앱이 엄청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제한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래스 실링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분명히 있는데 남자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건 맞고 많은 그 조직에서 남자들이 위의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비율이 남자들은 이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자들은 이만큼 늘어나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여전히 남자가 많긴 하지만 아, 그 증가 속도로 따지면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앰비션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한번 임원까지 달아볼 생각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듀얼 커리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 커리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요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아, 연사분들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업 시간에 뭐 질문들 좀 많이 해주세요. 다 대부분 뭐 거의 100% 여러분들 동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고 좀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더라도 그래도 그 이 사회를 꿰뚫어 보는 그런 안목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을 조금 더 어필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적극적으로 물어봐야지 취업 또는 사회로 나가는 거에 준비가 됩니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은 늦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 강의에 참여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뭐 여러 사회적인 활동들 많이 할 텐데 적극성을 많이 보이고 또 자기를 내비쳐야지 요즘 뭐 예전부터 제가 대학생일 때부터도 뭐 지금 자기 PR 시대다 이런 게 몇십 년 됐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돼버렸죠. 자기의 뭔가를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은하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 주겠지. 이런 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자신 스스로를 보여주고 어필을 할 수 있어야지 아,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강의 오셨을 때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연락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